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인수위원장 등의 주요 인선을 마친다는 구상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관심은 인수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도 아마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초반에는 이준석 대표의 그 양성 반응 때문에 이제 연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결국 도시락으로 좀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석열 이 당선인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둘이 이제 중식당에서 만나서 좀 이렇게 오찬 회동을 하면서 인수위원장 관련한 논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이제 나오면서 이 PCR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전날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만남이 취소되는 게 아니냐, 일정이 취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고 속보도 막 나오고 이랬는데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 안철수 대표 둘 다 이제 자가 진단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래서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예상대로 인수위원장과 그 나머지 이제 분과위에 이제 좀 담당하는 네. 이제 분들의 어떤 그런 인선은 좀 이 속도가 늦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기로는 한 2시간 가까이 지금 도시락 회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부 오후에 있는 신문을 통해서는 공동 인수위원장을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뭐 이 가장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 이제 대상이기도 하고 그때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정책적인 어떤 비전이나 철학 이런 것들에 좀 간격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이 답변을 자청해서 그러한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인수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를 해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조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책이나 공약의 어떤 간극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공동정부에 합의한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한 상황에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영향력을 좀 이렇게 행사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인수위를 꾸릴 때 이 단일화 상대였던 또 같이 뛰었던 후보로서 후보를 이제 좀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수위원장을 맡기는 어떤 부분을 1순위로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게 근데 안철수 대표의 명확한 의사로서 확인이 또 돼야 되겠고 원하는 것이 이제 인수위원장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이 과학 경제 강국 이런 이제 이 비전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좀 인수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좀 여러모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경륜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게 되면 국무총리로 후보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이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후의 이제 행보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이제 맡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의 어떤 비전과는 좀 맞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인수위에서 일부 이 과학 영역이라든지 경제 영역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하겠지만 나머지 것에 대해서까지는 나의 영향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른 인사도 이제 좀 인수위원장으로 거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김한길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도 언론에서는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 그래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인 것이죠. 하지만 이 오늘 회동에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부위원장으로서도 얘기가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누군가 위원장이 됐을 때, 즉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이었기 때문에 좀 호흡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인수위의 구조와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어떻게 꾸리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행정실장의 역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직책의 중요성이 거론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맡았었고
선거 기간에는 어쨌든 선대본부장을 했던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괄해가지고 그립을 이제 잡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인사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커버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좀 그립을 잡고 가기 위한 그러한 적절한 인사로서 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영세 의원이 이렇게 좀 실무형, 참모형 이 인사인데 그것에 좀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이 다른 어떤 이 인사들과의 어떤 친화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하고도 잘 통하는 그런 이런 인사이고 친박계, 친이계 이렇게 좀 두루두루 지금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수위원장을 보좌해서 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이 국정 운영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적합한 인사라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나와서 딱 자리를 잡은 사람은 장제원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 하겠다.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 하겠다. 이 두 가지만 정해졌는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정해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에 이제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윤핵관의 한 상황입니다. 명이었어요. 그렇죠. 윤핵관이라고 하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붙여놓은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이다. 뭐 이렇게들 언론이 이제 평가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요즘에는 또 신윤핵관 뭐 이렇게 이름이 붙는 인사들도 있죠. 뭐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는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이 장모 문제라든가 의혹 이런 것들을 막 제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공격했죠. 네. 그렇죠. 그때는 저 두 사람이 그렇게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 정신 차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장제원 의원의 장점이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정무적인 감각이 어쨌든 탁월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필요한데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옵션이 세 가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정리하는 그런 이제 참모형 어떤 정치인의 면모가 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줄 국회의원들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치 신인이 지금 어쨌든 대통령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 감각과 그리고 그것의 어떤 대안을 이제 현실적으로 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좌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선택을 했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회동이라든지 이런 일정 논의 이런 것들도 다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김은혜 이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뭐 다른 분들에게도 윤석열 당선인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좀 다른 영역의 어떤 책임을 맡기 위해서 좀 이제 고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이명박 정권 때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그 이전에는 이제 또 언론계 출신입니다. 기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자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언론계 경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경력을 좀 이제 평가를 해서 대변인의 역할을 맡기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 이 당선인 대변인이 그대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거냐 그거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은 또 지금 비어있는 경기지사 출마를 네.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선인 대변인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아마 다를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데 김은혜 의원이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로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까지 이제 묶어서 보면은 경기지사에 출마하게 되면은 청와대로 가는 것은 또 아닐 것이다라는 점까지 이제 고려를 해 보면은 청와대 대변인은 또 다른 사람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앞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인수위원장 정리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2주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근데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뭐 인원이 이제 뭐 지금 최대한 200명을 좀 넘지 않을까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인수위의 경우는 100여 명 정도로 꾸려졌었고 이전에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한 200여 명이 또 넘었다고 하니까 뭐 정권이 좀 교체됐을 때는
이제 좀 인수위 인원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200여 명이 넘는 또 대형 인수위를 꾸렸기 때문에 이게 뭐 경우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교체한 거지만 또 안철수 대표 측하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좀 여러모로 폭을 넓혀가지고 인수위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또 고려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200여 명에 달하는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뭐 당장 이번 주까지 다 확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수위원장하고 각 분과를 담당하는 이 분과위원들은 빨리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속도를 내서 오늘 그리고 주말 중에는 인수위원장과 주요한 이제 인수위원들의 경우에는 대략 확정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좀 빨리 해야 인수위 활동이 빨리 되고 인수위 활동이 빨리 돼야 이제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직후에 바로 이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정치적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수위원장 하마평에 이르는 인사들이 이런저런 인사들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뭐 이 어떤 어느 언론을 보니까 안철수 대표를 개국 공신이다 이렇게 좀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개국 공신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농공행상 비슷하게 지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란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수위원장과 주요한 이제 분과위원들의 경우에는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청와대가 드디어 이제 광화문 시대로 바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오전에 보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를 와서 주고받은 걸 보면 가능성 좀 시도는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이 공약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특히 이제 이 공약을 할 때도 주변에 이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를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동원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경호 문제가 핵심적이었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청사, 정부 서울청사를 쓰게 되면은 그게 어쨌든 좀 빌딩의 형태로 돼 있는 데다가 이게 뭐 어떤 종류의 좀 이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헬기가 이착륙하는 장소라든가 영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에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좀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불가피한 건데 비용을 들이더라도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인수위에 그래서 이 광화문 이전 특위를 설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최대한 빨리 이제 광화문에서 직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청와대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청와대는 이제 관저의 역할까지 하는 부분이었는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면 청와대는 그러면 관저로 남아 있느냐? 관저도 옮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관저 역시도 이제 원래 총리 공간을 관저로 이제 쓰는 방안 등등을 고려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 서울청사하고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요. 이렇게 좀 이 공간까지 이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좀 이제 좀 없애겠다라는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민간 합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이 민간 부문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중궁궐과 같이 돼 있는 이러한 청와대 구조에서는 탈피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관의 경우에는 또 반드시 이제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은 또 아닙니다. 이제 결국은 정부 서울청사와의 접근성이 문제인 건데 총리 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호 문제가 걸려서 다른 지역의 다른 공간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뭐 용산에 있는 용산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장성들이 썼던 그러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대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경호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어디로 쓸 것이냐의 문제는 이 관저를 어디로 쓸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이제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시민들과 오고 가면서 만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모진과 늘 가까이서 의논을 할 수 있느냐. 즉 뭐 의회 외국을 빗대보자면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참모진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웨스트윙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웨스트윙 오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윙의 맨 끝에 이제 그 백악관에 이제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 집무실하고 연결돼 가지고 참모들의 어떤 방들이 쭉 이제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이제 좀 생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 청와대를 보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거대한 이제 집처럼 하나가 있고 성 같아요, 성. 그렇습니다. 네. 거대한 이제 이 섬처럼 있고 그다음에 좀 이 한참 나와야 또 비서들이 이제 좀 일을 하고 있는 비서동이 있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이제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그런 권위만 중요시하는 그런 구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비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여민관으로 아예 이제 집무실을 옮겨버려서 이러한 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백악관과 같은 구조에 그러한 좀 효율성을 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윤석열 이제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제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청와대를 다시 지어야 된다. 좀 청와대를 좀 이렇게 구조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민간의 접근성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좀 효율성을 기하려면 결국은 정부 서울청사를 쓰는 것이 답이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뭐 해외 외교 관계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북 관계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건 물론 이제 삼축 체계의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지 뭐 북한에 대해서 예방 타격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윤석열 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좀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진전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당하는 어떤 보상은 주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공약을 해놓은 걸 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해법은 사실 보수 정권, 이전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좀 시도를 했던 것이기도 한데 이른바 비핵개방 3천 이런 이름으로요. 네. 그게 그런데 크게 이제 효과는 못 봤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이게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만 키워준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어서 당장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것으로 대북 관계 개선을 좀 이전보다는 중시하는 것으로 정책이 좀 변화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도 어느 정도 이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좀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제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겠다. 대신에 이제 북한이 불법적인 어떤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거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야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표현하자면 테스트를 하려는 의도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ICBM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시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발사 시험을 하는 장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가지고 참관하고 이 시설들 다 현대화 시켜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발사 시험을 뭐 이 북한은 그것을 이제 위성 발사 시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의 어떤 역할 분담을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좀 대북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대목들이 앞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 간에 오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찬을 끝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아마 인수위원장직을 안철수 대표에게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넘게 지금 회동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습니까?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단일화 합의를 했을 그 당시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승리를 하면 함께 가까운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가지고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방향을 함께 의논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당선되셨으니까 이제 오늘
축하를 드리려고 제가 그랬는데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저 도시락 식사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런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한 의논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대표님 그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시면은 향후 방향은 결국 또 인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혹시 인선 외에도 인수위 차원에서 이제 뭐 정부조직 개편이나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 나누신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저 굉장히 광범위한 전체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현재 복원해야 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 그리고 데이터 산업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아마 거의 뭐 전반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치들을 봤습니다. 오늘 직접 대화는 안 하셨더라도 지금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저희 다음 일정으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의견 일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약 2시간 넘는 도시락 회동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 인수위원장 혹시 제의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오늘은 광범위한 방향의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한 얘기를 해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은 좀 허무한 기분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이제 좀 인수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는 뭐 다른 걸 맡기로 했다, 어떤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왜 만난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의문으로 남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 나름의 어떤 정치적 문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나름대로 순서와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요. 추가로 이제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첫째는 안철수 대표의 의향이 그럼 인수위원장이 아닌 거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윤핵관들의 어떤 이 윤핵관을 거론할 때 나오는 주요한 어떤 측근 의원들이라고 할 때 네. 이분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의향이 있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인수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이고, 예.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자리만 차지할 것 같으면 인수위원장 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부정적 뉘앙스예요. 그렇죠. 뉘앙스가 좀 묘한 데가 네. 있죠. 근데 오늘 장제원 의원은 또 속도를 빠르게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또는 이제 주말 내에 확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 안철수 대표의 이 의사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인수위원장을 맡는 그림으로 가는 어떤 단계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인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다 사실은 이렇게 좀 포괄해가지고 어떤 좀 의지를 관철시켜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윤석열 이제 당선이 나고 안철수 대표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순서가 먼저인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각기 나름의 고민을 해서 뭐 오늘 늦게라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든지 좀 인수위원장 포함해서 인사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합의를 보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위원장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부분들 이제 인수위원들을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뭐 얼마나 반영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쟁점들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 정보만 지금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인가 추가로 좀 이 보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합당과는 좀 뒤에 더 있을 문제지만 미묘한 좀 힘겨루기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힘겨루기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개국 공신들이다. 언론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개국 공신들 간에 공을 누가 서로 이제 더 많이 세웠느냐를 놓고 얼마든지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인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이 대표를 인수위원장을 맡기자라는 얘기의 핵심은 단일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고 단일화를 할 때 공동 정부를 이제 좀 합의를 했고 공동 정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위원장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사실은 평가도 일부에서 나와요. 과연 이 단일화를 한 거에 있어서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안철수 대표는 얼마나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기여를 한 것이냐? 그런 것을 미루어 보면은 이게 이 이후에 이제 합당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예상이 되고 결국 그 합당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이제 체구가 왜소한 국민의 당하고 굉장히 이 상대적으로 체구가 커져 있는 국민의힘이 이제 합치는 과정이 될 것인데 110명 대 3명이라고 그렇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국 이것을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이제 뭐 지방선거를 경유해가지고 이후 상황까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특히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5년 후 차기까지 내다보면 이 두 사람은 잠재적 경쟁자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라는 쟁점까지도 지금은 다 잠복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 개국 공신 안철수의 공을 어디까지 평가할 거냐에 이런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치고받고 한다든지 갈등이 불거진다든지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힘겨루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일단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의 회동에서는 인수위 인사 얘기는 전혀 없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까지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들은 또 추후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민주당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시에 의원총회 했는데요. 보니까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당 재정비에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문과 친이의 대결이 다시 재현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개혁 방향보다는 그냥 안정된 수습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좀 애매한 딜레마를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건데요. 일단 선거를 패배를 했습니다. 선거를 패배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지도부는 좀 거치 표명을 해서 사퇴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여의도 정치 문법이죠. 그리고 새롭게 그러면 이 지도부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에 선거에서 졌고 그러면 그 잘못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며 그 개선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논의할 것인가가 이제 쟁점인데 보통은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첫째는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서 예를 들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비대위원장 할 때 네. 그런 형태의 비대위였던 거잖아요.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 좀 이렇게 이 당의 여러 가지 탈자를 지어줬죠. 그렇죠. 네. 수술을 좀 시키고 그 수술의 결과를 놓고 한번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형태의 비대위를 꾸려서 그 비대위가 장기간 이제 좀 역할을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전당대회를 조기에 좀 개최하는 걸로 해서 이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당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를 놓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통은 택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지방선거가 이제 곧 6월 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 4월 달이 되면은 실제로 공천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고려하면은 당장 이제 전당대회를 치른다거나 이렇게 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 이제 8월 달에 이제 치르게 되는 그런 양상이고 아마도 민주당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거냐라는 것은 8월 달에 결정이 될 텐데 그 시간표를 놓고 보면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이 비어 있는 기간은 일종의 실무형 비대위를 관리형 비대위를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형 비대위를 세운다고 한다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 지도부가 사퇴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 있는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결국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렇게 되면 또 경무가 되니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대대로 두고
원내대표를 또 뽑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쇄신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실무적 논의들, 이 시간표를 근거로 한 논의들과 이런 논란에 좀 가려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카드가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도 일각에서는 있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좀 이제 비대위원장을 데려와 가지고 화끈하게 그러면은 혁신형 비대위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그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친 어떤 혁신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반론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0.7% 불과 0.7%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진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역대 민주당 계열의 이제 대선 후보가 얻었던 득표 이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른 수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장기간 이렇게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진단도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뭐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결과로서 뭔가 우리가 혁신을 할 것이다, 반성할 것이다, 쇄신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정이나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 이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비대위 말고 다른 단위, 예를 들면 뭐 과거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혁신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다른 단위 어떤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 쇄신 과제들을 이제 만들고 그것을 이행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절충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 고문 맡으면서 이제 아예 정치에서 발을 빼는 모습은 아니고 약간의 거리두기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안에서 당 내부 민주당 내에서 친이와 친문계의 갈등이 오히려 지금 더 심화돼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른바 이제 이낙연 대표를 따랐던 이제 지지층하고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실제로 이낙연 대표 지지층 중에 일부는 윤석열 당선을 지지를 해버린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여버린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좀 이렇게 당선이 되는 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제 과거에는 친문 주류라고 불렸던 이러한 이제 당내 다수파 중에 상당수가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준 어떤 효과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선거는 졌기 때문에 그 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8월 당권을 겨루는 전당대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이냐 아니냐의 승부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거에 지게 되면은 모든 당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선거 왜 졌느냐를 놓고 좀 책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지 후보가 외롭게 이렇게 혼자 싸우다가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막 낼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후보가 여러 가지로 스캔들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지경에 이른 거 아니냐라는 책임론으로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적인 어떤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재명 이제 후보가 뭔가 본인이 이제 유세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정치에서 물러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경로를 밟아서 재기를 할 것이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사안이 된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 역할론이 커지고 상임 고문을 줬으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당내에 정말 대세가 됐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당권 도전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재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출마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밟았던 그 경로를 밟아가지고 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당내 분란이 막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조기에 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